좀 수동적인 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시는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역할 원칙을 조금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자기 주도성이 떨어져서 학원도 그냥 엄마가 시키는 것만 겨우 그냥 숙제하고 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자기 주도 학습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책에도 썼는데 유초등 때부터 아이의 자율성을 길러주는 부분이 마음 근력하고도 굉장히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뭘 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네. 사실 자기 긍정성도 생기고 좀 마음 근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이거거든요. 애한테 이거 해?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가려고 옷을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옷을 다 챙겨놓고 이거 입고 가 라고 하지 않고 옷장문을 열고 오늘 뭐 입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 또 어디 주말에 어디 놀고 싶은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 오늘 보광천에 갈 수도 있고 자전거 공원에 갈 수도 있고 민속마을에도 갈 수도 있는데 너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가 한번 결정을 하고 또 그대로 또 그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경험해 보는 게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자기주도적인 경험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에서는 우선은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유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습지를 너무 많이 풀리거든요. 네. 근데 그 학습지를 애가 풀고 싶어 했나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되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요즘 IB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교육 트렌드, 아까 사고 역량을 길러주는 문제집 푸는 어떤 정답을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IB를 잘 실천하고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가 IB 학교들이 많거든요. 국제 인증을 받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서 지금 오히려 IB를 실천했더니 그 중하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 의외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을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학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왜 좋아하냐면은 그 IB 수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2차 방정식을 공부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에 대한 그 2차 방정식을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은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귤 농사를 짓는데 아버지가 이제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대요. 네. 농약을 뿌릴 때 그 발사 각도가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해서 농약을 살포할 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그 전 귤밭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농약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한 리포트를 10장 정도 써왔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데 스프링클러 각도를 어떻게 했을 때 또 가장 최적의 그런 물도 절약하고 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리포트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IB를 해본 학생들이 특히 저학 밑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제도권 교육을 받아보면서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뭐야? 라는 질문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우선 커리큘럼 자체가 애들이 원해서 분수를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IB적인 어떤 방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2차 방정식을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야? 뭐 아버지 귤밭에 드론으로 날리는 거 농약을 도와주는 스프링클러 물 뿌리는 걸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 이거를 네 생각은 뭐니? 네 경험은 뭐니?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기 주도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IB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안교육 쪽에서는 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수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쓰게 하는데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가 정한 겁니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티처빌리티가 높으니까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게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애들이 처음부터 분수를 배우고 싶어하고 인수분해를 배우고 싶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식의 교육이 대입이나 이런 데서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간이 사실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IB 교육이 확대되면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셔서 그런 주도성을 기르는 것들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아직 뭐 좀 요원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시는 질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예의 바르게 인성적인 면하고 지혜적인 면이 사실 꼭 해야 되는 거고 네. 재능이나 인지 공부는 사실은 약간 선택적인 거거든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를 하거나 뭐 학원 강의를 들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는 게 또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숙제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 막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숙제 좀 해, 숙제부터 하고 해 막 이러면 이제 또 싸운다 이거. 그럼 작가님이시라면 숙제는 안 하고 막 게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좀 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타협을 보고 주도성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디오 같은 거를 많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몰입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뭔가 몰입했던 경험은 없는데 문제집은 하기 싫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사실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초등 고학년 이후에는. 그래서 우선은 사실은 그런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경험들 그게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어도 다른 것에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본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전에도 우리 뭐 굉장히 유명한 소년 때 나와서 이제 가수가 된 그런 친구인데 그 영상 같은 걸 제가 딱 보고 그러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재능이 좀 탁월해서 막 이렇게 병진대 그런 데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컴피티션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백그라운드 영상 같은 걸 해서 그 일상생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동생하고 막 그렇게 그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다음 경진대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습해야 되고 또 악기 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말고 내가 해야 될 걸로 바쁜 게 있는 학생들은 게임을 별로 안 하게 되죠. 그 게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재능이 탁월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책에도 하나 있는 친구인데요. 우리 인문학제 독서 좀 오래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연날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먼저 측정을 합니다. 오늘 어. 연날리는 바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가 날씨가. 네, 날씨가 좋아요. 그거 제일 먼저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연 매니아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내가 뭔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는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는 당연히 게임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따가도 이제 우리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슈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좀 따로 다뤄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 좀 초등 고학년 이후에서는 결국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원인을 좀 분명하게 좀 분석을 해서 네. 아이가 좀 게임 말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주는 게 그래서 문제집 푸는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어서 나는 게임을 하는 이런 좀 수동적인 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 뭐 스마트폰 이슈 얘기하기 전에 또 어떤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네. 뼈를 때리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70년 동안 막 종단 연구를 했었더니 네. IQ 순서대로 뭐 머리 좋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막 하시면서 이제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해 네네. 주셨는데요. 그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네네. 그게 있으면 이제 아이의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댓글을 보면 첫째는 공부를 잘해서 그게 됩니다. 근데 둘째는 공부를 안 해요. 그 조건 없이 이렇게 아이 사랑해주고 이것도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뭐 이게 잔소리할 것도 없고 사랑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해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음.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해주는 거 아닙니까? 음. 요런 또 현실적인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음. 좀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또 자녀교육에 있거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사실 그 아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반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그치, 잘하니까 잘해야 믿지. 예, 뭔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근데 뭐 믿어줬더니 맨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빙글빙글 그냥 방에서 구르기만 하고 이러는 애를 뭘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면 과연 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서 아이를 교육을 하는가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있는 그 자체의 존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카르트가 이런 명제를 했잖아요.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현대 근대 산업주의를 뭐 어떻게 보면 근대 사상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존 철학에서 하면은 굉장히 이 명제가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다. 내가 사회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내가 존재를 인정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양식을 having과 doing과 being으로 봤을 때 네. having 뭔가 소유한 게 있고 doing 뭔가 성취한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하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람을 도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실존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I am, therefore I think 라고 봅니다. 나의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공부를 못해도 그 다음에 가진 게 없어도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제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엔 다 그럽니다. 건강만 해다오. 그죠. 존재만 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건강은 기본이고 옆집에는 지금 구구단을 외운다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고 그쵸. 옆집에는 벌써 회화를 원어민하고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파닉스도 못 띄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경쟁이 들어가고 아이의 어떤 점에 초점을 두는 거죠? 성취. 넌 doing을 뭘 했어? 네 지식은 얼마만큼 지금 소유했어?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게 되면 사람을 도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조건이 아까 having과 doing이 조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도 사실은 있는 그 자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네. 금요일날 해 떨어지고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데워놓은 거를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걸 데워만 먹어요. 운전도 못하게 하거든요. 걸어서 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되게 비효율적이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바꿔놓고 얘기하면 존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아빠로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고 애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고 엄마가 밥을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해주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간의 섬이라고 그러는데 존재에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니까 오히려 주 6일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사실은 더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군요. 온전한 쉼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좀 떼어놓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제 사자수학이라든지 인문학 지혜 독서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에 그런 이제 안식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말에 가족 식탁
대화 같은 거 하면서 그때는 핸드폰 다 꺼놓고 TV 다 꺼놓고 우리 아이들한테만 좀 집중하는 그냥 부모들한테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도 하고 또 근데 그런 거에서 수평적인 대화만 하면 한 5분 이상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텍스트에 비춰서 우리의 삶도 비춰보고 또 서로 엄마 아빠도 반성할 일 있으면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천들을 우리 블로그에 보면 사자수학 네. 그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EBS에 찾아보시면 유대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제가 EBS에 나가서 같이 MC들하고 유태인들 안식일 식탁 실습한 게 있어요. 그런 영상들 한번 참조를 하시고 제가 또 질문인 식탁 유대인 자녀교육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 책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이 존재중심 교육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를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번 실천하는 것들을 한번 또 각 가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블로그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조금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그럼 게임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에 중독이 돼서 그냥 틈만 나면 친구들하고 뭐 카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죽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뭐 게임, 스마트폰, 뭐 중독 이런 거 뭐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나이 따라 다른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도저히 답을 못 찾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에서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포노사피언스라고 그런 말도 있죠. 네. 아이들 이제 뭐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출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근거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우리 뭐 미국에서도 알트 스쿨이라고 유치원에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을 했는데 결론은 거의 지금 교육적으로 거의 폐교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건 하는데 문해력이 안 되고 깊은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아까 발도르프 교육 있잖아요. 네. 그때 거기는 한 12살, 13살까지 거의 디지털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또 뭐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딸은 12살 때까지 뭐 스마트폰 못 쓰게 뭐 하고 그러고 페이스북 창업자도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디까지는 그 어린아이들은 페이스북 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실리콘밸리의 IT 그 임원들은 자기 자녀들은 IT 기기를 못 쓰게 해요. 이게 그래서 최대한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감성, 자연 속에서 이렇게 기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아이들의 인지 역량이 된 다음에 이제 주는 게 좀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조금 그 원칙을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10가지 원칙을 조금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어릴 때 스마트폰 외에 다른 대체 놀이거리를 좀 충분히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이거는 현실 육아에서는 식당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러니까 자꾸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이제 뇌과학적으로 후두염 자극만 돼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영상 많이 보는 아이들 신경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분노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안 되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또 우리 KBS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사실은 뇌과학적인 실험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너무 중독에 가깝게 쓴 청소년들, 이 중학교 학생들의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치매 노인의 뇌 상태하고 비슷한 그런 사실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자신의 어떤 자기 통제 능력이 전전두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전두엽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후두엽 자극만, 시각 자극만 굉장히 활성화돼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시각 자극이 오면 이게 전전두엽으로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이 중추들 손을 움직여라 뭘 하는 걸 명령을 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게임만 하게 되거나 영상에 노출되게 되면은 전전두엽을 가지 않고 바로 이 후두엽에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전전두엽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그 사춘기랑 맞물려가지고 다른 애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지금 안 쓴다고 그러면 그거를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10번째 건데 어렸을 때 스마트폰 쓰지 않는 친구들이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그 초등학교 때는 스마트폰 금지. 또 우리 그 만방국제학교라고 하얼빈에 있는 굉장히 입시 성기도 좋고 인성교육도 굉장히 잘 된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인터넷 검색하는 거 말고는 아예 디지털 기기를 학교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12살 이하는 이렇게 스마트폰 기기를 학교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교육적 시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 12살 이하일 때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과학적으로 좋다고 이미 증명이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럼 12살, 13살이 전전두엽 기능, 자기 통제 네. 기능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사실 기간이거든요. 그때 너무 사실 이런 그 시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면은 네. 그 전전두엽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13살 정도 지나서 이제 그 기능이 완성이 되면 내가 보더라도 통제가 되는 네. 기능이 발달이 끝났으니까. 네. 훨씬 더 통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 둘째로 이제 게임이나 스마트폰보다 더 큰 즐거움. 이제 이런 게 뭐겠습니까? 몸놀이를 한다든지, 그쵸. 자연 속에서 논다든지, 친구들하고 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음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시적인 환경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도시는 뭐 네. 문제집 푸는 공부밖에 없죠. 뭐. 네, 그러니까 그거의 스트레스를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서 계속 이제 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원론적으로는 유초등 때는 가능한 좀 비학군지라든지 아니면 좀 시골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도 좀 좋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없어도 죽지 않는다. 그 이거를 이제 하나 그 하는 가정 중에서는 그 일요일 날을 디지털 디톡스 데이. 그래서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다 꺼놓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다 꺼놓고. 네. 그러면 진짜 심심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심히 맞아요. 네. 근데 다 애들이 책을 갖고 온다든지 엄마 아빠랑 너무 심심하니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실천하는 가정도 있거든요. 일요일을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정도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리 지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놔요. 일요일은 제가 디지털 디톡스이기 때문에 카톡 회신 거의 안 될 거고 이메일 같은 거 해도 거의 회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미리 얘기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또 이렇게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이나 아니면 이런 기기 없이도 이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점점 크면서는 스마트폰이나 게임하는 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알람 시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좀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이제 잘 했던 좀 예가 이 노태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들 둘이 게임 중독에. 근데 이분도 굉장히 전설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막노동을 하시고 난독증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수능 만점에 가깝게 거의 1등급을 받게 대단하시네요. 네, 본인이 노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서 성취를 하신 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혼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로스쿨 미국으로 해서 가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포기한 이유가 그러는 와중에 이 아들 둘은 게임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아버님이 막노동 하시면서 일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일 비우고 와가지고 그쵸.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애들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이 게임 중독인 아이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시켜가지고 둘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대단하시네. 네. 근데 그랬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선 여행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임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시간을 정해서 그만큼만 딱 해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부를 또 어느 정도 해라. 그걸 자율적으로 너가 정할 정해라. 수 있게 총량을 본인이 정하고 그 시간에는 근데 게임하는 시간은 절대 잔소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음껏 게임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게 해주고 근데 이제 점점 공부가 게임보다 즐겁다는 걸 하나하나 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취를 이렇게 뭐 수준에 맞게 잘 하셨나 보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아빠가 같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 총량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제가 들어보면 적용이 되냐면 엄마 아빠가 정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 게임만 하면 되겠니? 앞으로 게임은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1시간 뭐만 하고 나머지는 숙제하는 거야. 그 대신 토요일 날은 뭐 반나절 해.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정해주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6시간 막 이렇게 하다가 1시간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공부 안 하고 또 밤에 몰래 하고 막 그러고 싸우다가 이제 또 한 달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근데 이거를 자녀한테 시간을 정하게 하면 어머니들 걱정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막 게임 시간은 이만큼 늘리고 공부 시간은 막 요만큼만 1시간만 하게 그렇게 정할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에.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이들하고 네. 협상을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가지고 또 통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아이한테 사실 맡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부모님이 인위적으로 해서 너 게임은 2시간만 하고 공부는 3시간 하라고 이렇게 정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그 공부 3시간을 얘가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할까요? 게임 책상에만 앉아 있고 그냥 멍하니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인내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금식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기로 있다가 이제 끝나면 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게 부모가 3시간을 강제로 정해주는 것보다 본인이 4시간을 하고 나는 공부 1시간 할래 라고 했는데 그거 1시간을 집중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3시간 동안 그냥 양은 많은데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대한 사실은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고 네. 또 해보는 게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푸는 공부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네. 아까 인문학 지혜 독서 같은 거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아이가 지금 본인이 쓸 수 있는 우리 순수 공부 시간 우리 책의 개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빼고 네. 자기가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몇 %를 내가 자습을 하는데 쓰느냐를 보면 이 학생이 7, 8년 뒤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가늠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내용도 있는데 본인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6시간이에요. 그중에서 5시간을 게임을 하게 한다라고 본인이 정하는 학생은 엄밀히 말하면 공부 쪽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그쵸. 게임을 5시간 하는데 어떻게 입시적인 성과가 날 수가 있고요. 1시간 공부를 해서 간신히 숙제만 하고 가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렇게 그 대신에 네가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 거에 대한 네 인생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율권을 주되 자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을 사실 시키는 게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 막 딴짓하는 시간을 많이 줬을 때 네.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게 또 뭐 한 6개월 혹은 뭐 1년 뒤에 이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막 실컷 해보고 나서 네. 생각보다는 재미없네 막 이럴 수. 네.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인지적으로 우리 그 어떤 학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게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입시의 한 과목에 게임을 넣으면 된다. 스타크래프트하고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를 게임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역사, 그다음에 스태프러스의 기원, 그다음에 이거를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뭐 이런 걸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너 왜 근데 다음에 중간고사에 스타크래프트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완전히 막 하기 싫은 거. 엄마가 보고 있어. 너 스타크래프트 이 정도밖에 못해? 너 빨리 열심히 안 해?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왜 여기밖에 지금 레벨 여기밖에 못 나갔어? 너 지금 어느 레벨 정도는 돼야지 지금 탑3 대학 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학원이 있고 막 이러면 애들 하기 싫어한다고. 사실은 이제 게임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중독이 되고 빠지는가에 대한 수많은 심리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교복도 다 정해지죠. 커리큘럼도 다 정해졌죠. 그쵸.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거의 없죠. 네. 게임은 내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전략을 내가 짤 수 있죠. 오로지 24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공간은 게임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부모님들이 입시와 선생님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색을 하는 거지. 게임 말고 사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밝혀진 약간 연구 결과기도 해요. 네. 왜 게임에 중독을 그렇게 하는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법도 있는 거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아까 좋아하는 걸 내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연도 날릴 수 있고 목공도 할 수 있고 뭐 드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게임에 중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이들과 좀 의논을 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좀 1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깨워서 숙제라도 제대로 성실하게 하는 아이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게임도 제대로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막 억지로 못하게 하고 공부도 숙제도 안 하는 것보다는 게임할 때는 정말 말씀하신 자율성 가지고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한 시간은 정말 학교 공교육에 최소한 따라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그 자기주도적인 그게 잡히는 거잖아요. 또 그 게임 쪽에서도 어떤 이 친구의 재능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날로그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에 이제 그런 같이 게임을 하는 팀 아이들하고 뭐 소통하고 뭐 그러는 것도 사실 있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게임만 그렇게 계속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갔는데 나는 사회에 나왔는데 나는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럼 계속 평생 얘가 게임만 할까요? 뭔가 사회에 나와서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뭐 다른 거라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또 찾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게임만 하는 아이를 집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쟤를 믿고 기다려, 이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모님은 본인의 일로 바쁜 게 좋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공부 쪽에 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차라리 공부를 해서 네. 너 게임만 하고 싶어, 그럼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또 나와서 사회 나와서 깨달으라고 그러고, 너한테 들어갈 그런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거는 게임만 한다고 그러니까 학원 다닐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다 아껴가지고 엄마가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엄마가 투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라. 내가 너희한테 뭐 의존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실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정말 엄마가 날 6개월 동안 그냥 게임만 하게 냅두네. 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저기가 피식대학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지금 코미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21의 멤버였던 CL이 있잖아요. 그 CL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모님이 자율적으로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그런 연애 그거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약간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아이돌인데 그렇게 막 미적 외적으로 막 노래가 잘하는데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이돌 세계에서는 그쵸. 뭐 노래는 기본이고 외모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그냥 개의치 않고 나는 실력으로 지금 뭐 하고 그러는다고.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걸 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리고 외국에서 좀 생활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역할극을 거기서 한번 하더라고요. 그 CL이 엄마를 하고 네. 그 이제 코미디언 멤버들이 내가 아들을 할 테니까 나 CL 같은 그런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엄마로서 어떻게 해줄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역할극을 하는데, 엄마 나는 공부는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CL이 이렇게, 그래 공부하지 마. 엄마 나는 그러면 담배 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담배 펴. 그래도 엄마 나는 게임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 그래 게임해.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 엄마 나 엄마 말 들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범죄가 아니면 뭐든지 해봐 라고 하면 뭘 하겠어 이게 청소년 애가. 기껏해야 게임하고 담배 피고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들을 뭐 때린다든지 훔친다든지 이건 이제 그 파출소에 갈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근데 최소한 뭐 게임을 하는 게 뭐 다른 아이들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이제 큰 그림의 교육을 그리시면 오히려 아이가 하기 싫은 거 그 부모가 보시기에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대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너무 작은 부분에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좀 사춘기랑 또 맞물리면요 굉장히 또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6번째 규칙도 좀 읽은, 규칙은 어려서는 강하고 엄격하게. 12살 이전까지는 우리 집은 스마트폰 없는 거야.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만 딱 보는 거야. 타협이 없어요. 네, 이렇게 타협이 없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사춘기로 맞물리면 조금씩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뭐 풀어주고 좀 이렇게 약간 방임에 가깝게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강하게 통제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쪽으로 사실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좀 맞는 디지털 기기 사용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